그런가 하면 또 이제 지난 18일 네. 존속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춘천에서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요. 좀 이 사건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참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참 네.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이제 좀 굉장히 젊은 친구예요. 20대 청년이 이제 본인의 집에서 어머니를 이제 흉기로 찔러 살해를 했는데요. 이 친구를 좀 직접 봤어요. 네. 법정에서 좀 봤는데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 아닌가. 추후에 이제 수사 받으면서 정신감정 받고 그에 따라서 이제 치료 감호가 청구가 된다든지 해서 좀 정신적인 문제를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꼈고 예. 이제 동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약간 좀 정신적인 문제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그 원인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돼서 이제 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요. 굉장히 사건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고 증거도 명백하고 본인도 다 인정을 해요. 다만 이제 그 외 동기 왜 그랬는지를 밝혀내는 거는 이제 수사기관의 몫이 될 텐데 정신감정을 아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취재한 결과로는 최대한 빨리 네. 명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최대한 빨리 이제 송치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좀 당황했다 그러더라고요. 수사하고 나서 이제 기초조사라고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예상치 못한 반응, 그 말이나 언행이나 그리고 이 시장에서의 행동이나 봤을 때 진짜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사건은 좀 어떤 처벌을 좀 예상하세요? 원래 이제 일반 살인 사건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규정하고 있는데요. 존속의 경우에는 조금 가중 처벌합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이번에 난 그 존속 살해 사건의 경우에는 아마 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까지도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심신미약은 이제 이분의 형을 감경을 해주고요. 심신상실은 처벌을 못해요. 아예 이제 판단 능력이 없다. 예. 그래서 근데 심신상실로 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될 테고 네. 심신미약 상태로 봐서 형을 감경을 해주되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정신감정 보내서 만약에 이제 좀 상태가 심각하다든지 재범의 우려가 높다든지 치료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치료 감호, 공주 치료 감호소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 지난달에 MBC 강원 영동에서 그 강원도 내 존속 범죄가 얼마나 되나 이런 리포팅을 하나 했어요. 이웅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도 내에서 존속 살해 발생 건수가 16건이 발생을 했답니다. 이게 한 해 평균 2.28건 정도 되는데 전국에서는 이제 9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조금 결부시켜서 봐야 되는 게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거나 감금, 협박하는 등의 다른 존속 범죄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에서 281건이 발생을 했답니다.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다는 건데 일단 이 원인에 대해서 이웅 기자는 존속 범죄는 가정 불화와 문화적 차이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존속 살해의 경우에는 범인의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내용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모르는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실 신고도 잘 안 돼요. 이제 자녀한테 폭행을 당하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신고하면 이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 또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부모가 어떻게 내 자식을 어떻게 신고하냐라고 해서 이제 신고된 건수보다 실제로 발생된 건수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특히 또 존속에 대한 범죄는 재판을 하더라도 합의가 잘 됩니다. 합의를 그냥 해주세요. 네, 해주면 또 나와서 또 이런 행위가 반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머니가 피해자이면서도 어머니가 합의서 써서 이제 법정에까지 나와서 또 선처를 탄원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참
말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딱 떠오르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네. 예전에 공공의 적이었나. 예, 보면은 아들이 이제 예. 자기 아버지를 재산 살해하는데 다툼이었죠? 그랬는데 그 현장에서 아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고 가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으니까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아들이 남긴 증거를 삼켜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숨기는 거죠. 그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는 이제 이 사건하고 좀 연관해서 제가 예전에 경찰 출입을 할 때 썼던 기사인데 강원일보에 있을 때 2005년도에 있었던 강릉에서 있었던 존속 폭행치사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중생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폭행을 하고 자주 상습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또 아버지가 술에 만취를 해서 할아버지를 폭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잠시 자고 있는 사이에 이 여중생 딸이 아버지를 넥타이로 이제 목을 이제 졸랐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아버지는 이제 사망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처음엔 구속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시민사회단체나 정치계에서 나서서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탄원도 하고 이래서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도 존속 살해 혐의를 나중에 존속 폭행 치사로 이제 바꾸고 나중에 이제 집행유예로 이제 풀려난 사례인데 타사 기자가 그 여중생의 일기장을 집에서 어떻게 우연찮게 얻게 돼서 그걸로 이제 취재를 하는 걸 같이 옆에서 봤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친구가 당했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변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 가족만의 일로 치부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의 목숨을 잃는 이런 이제 사건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건데 이 15년 전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정신질환이라든지 약물에 중독이 돼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면 누군가는 나서서 아니면 지자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게 했으면 이런 사고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 그 사건 보면서. 여기서도 또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니까 그런 사각지대도 더 많이 나오게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밖으로 못 나가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노인 학대라던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만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좀 사회가 이제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대단히 과거에 비해서 발전이 되고 이랬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웃 간의 단절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옆집에서 싸우면은 뭐 이웃들이 가서 좀 아이 그만해라 좀 말리기도 하고 뭔가 있었을 텐데 아파트에 살고 옆집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네. 옆집에 가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그 집만의 일로 방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관심을 사회적으로 좀 다 같이 가져야 되지 방금 않을까. 말씀하니까 생각났는데 얼마 전에 이제 민법이 개정이 돼서 네. 부모의 징계권이 예전하고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훈육을 할 수 있는 무슨 목적으로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한다든지. 체벌할 수 있는 게 이제는 금지가 되는 상황이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알아가지고 이제 법상으로도 내가 내 아이나 이렇게 훈육한다는 목적으로 체벌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알려지긴 알려졌지만 아직은 확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남의 일이다. 이게 아니라 저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웃에게 일어나는 일도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하고 해야 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래야 이제 가족이 이 고가족의 하나의 일개 가족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다 가족이라는 그렇죠.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뭐 우리나라에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로 이민 가신 분들이 신고를 많이 당했다고 해요. 그렇죠. 자녀가 말 안 들어가지고 회초리 때렸는데 옆집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그래서 아버지가 수갑차고 경찰에 뭐 이렇게 호송이 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았죠. 예,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건 폭행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면에서 옆집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됐더라도 과도한 이제 폭력이 행사된다 그러면 이건 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 때는 반드시 신원은 보호해야겠죠. 네, 아니 신고하면요 지금 이제 가정폭력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 있어서 네.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무조건 출동을 하고 네. 피해자를 분리를 시키고 피해자가 원하면 또 다른 위탁 시설에 옮겨주기도 하고 가해자는 엄격한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가정폭력으로 구속이 되면 또 이혼하기도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신고 의식이 좀 투철해야 될 것 같고 본인이 피해를 당하면 이제 끙끙 앓지 말고 그리고 요즘에 옛날에는 경찰이 아예 가정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무조건 개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피해봤을 때 자력으로 내가 아버지를 죽여서 해결해야지가 아닌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지라는 좀 인식을 다시 한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사건의 뭐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거보다는 조금씩 인식들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요즘에는 신고 잘 하시고요.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절차가 굉장히 강해요. 피해자 보호명령이라 그래서 재판 끝나기 전에도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뭐 100m 이상 접근 금지, 또는 뭐 전화, 핸드폰, 휴대폰, 이메일 뭐 이런 거 연락 금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처분도 이제 법원에서 잘 내려주고요. 그리고 피해자들도 쉼터가 마련이 돼 있으니까 내가 이 집구석에 다시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완전히 분리를 시켜주니까 요즘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그 방안도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